개발부담금 제도, 여러분 살면서 많이 들어보시진 못하셨죠? 사실 평가사한테는 익숙한 주제이긴 한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토지를 직접 개발해보지 않고 또 혹은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만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도 이론에서는 한 번쯤 다룰 법한 논점이고 또 실무 문제에서도 여러분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무 문제에서도 종종 큰 배점은 아니지만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써보면 개발부담금 제도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절차 한번 같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돈을 얼마나 내야 되나 또 누가 징수하고 이 돈 갖다 뭐 하는지 그다음에 감정평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와 비슷하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어요. 제초안 제도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맞나 다시 한번 점검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낯설고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원래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토지밖에 없는 땅이었는데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었어요. 사업시행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죠.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땅의 가치가 보통은 올라가게 되죠. 토지 가치가 상승됩니다. 기존의 땅이 1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건물을 지으니까 건물에서도 월세가 나오고 주변도 막 개발이 되면서 토지 가치가 10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오죠? 원래 토지 가치가 1억인데 건물을 이렇게 지음으로써 토지 가치가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10억에서 1억을 빼면 9억이라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가는 너가 물론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토지 가치를 올린 건 알겠어. 하지만 네가 9억을 다 가져가는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 돈을 좀 내라.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이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대략 몇 프로 정도 부과할까요? 9억이라는 가치 상승이 있었으면 얼마 정도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사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가져가는 게 좋겠죠? 내가 건물 지었는데 왜 국가가 돈을 가져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가는 대략 이 개발이익의 20%에서 많게는 25%까지를 개발부담금의 형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어떠세요? 20%에서 25%? 뭐 많다면 많죠. 거의 4분의 1 되는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많은데 또 토지를 안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너가 개발을 하긴 했지만 9억이라는 너무 큰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너무하지 않냐. 좀 국가에 돈도 내고 세금도 내고 해야지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토지 소유자인지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또 개발부담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개발부담금을 내라 라고 하는 징수 주체는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 권한을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초구청장 아니면은 뭐 동작구청장이 너 개발부담금 내라 이렇게 사업시행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말씀드렸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고 조합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면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내라라고 하는 게 법에 있어야겠죠. 맘대로 동작구청이나 서초구청장이 돈 필요하니까 너 돈 내라 이러면 안 되겠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개발이익 환수법이라고 약칭을 쓰는데요. 이 법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1989년 12월 29일 거의 한 38년 정도 되는 기간 전에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냐? 도입 배경을 보시면 옛날에 강남 사진들 보면 어떤가요? 막 논이랑 답이랑 아파트도 막 저층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개발 사업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입 배경 보시면 기존의 80년대 개발 사업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개발 사업 및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또 토지 소유자한테
다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심화되는 거죠. 토지를 가진 사람은 토지를 막 개발해가지고 비싼 아파트 짓고 비싼 빌딩 지어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토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개발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번 돈의 일부를 내라 라는 목적에서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엄청 오래된 법이다. 개발 이익 환수법이라는 게.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려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 2년 전쯤에 엄청 유명했던 개념이긴 해요. 토지 공개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공이 공적인 한자죠. 공개념. 이 토지 공개념에 근거해서 3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지 공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이에요. 개인들이 토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가 뭐 중국도 아니고 개인이 다 토지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토지의 공공성은 강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도로나 아니면 토지 위에 있는 학교, 관공서, 소방서, 경찰서 이런 거 다 공공성을 가진 부동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토지는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나 이용, 처분에 제한을 줄 수 있다라는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토지 사유화는 인정하되 어느 정도의 이제 제한은 줄 수 있다라는 게 토지 공개념인데요. 이러한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법 3개가 원래는 개발이익 환수법, 지금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 처음 들어보는 법이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런 3가지의 법이 있었는데 다 헌법 불합치, 헌법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법률이 다 폐지됐습니다. 이런 법은 위헌 결정이 나서 이 2가지 법은 폐지가 됐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이 바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다른 이제 폐지된 법을 보면 이름이 토지 초과 이득제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어떤 토지를 샀는데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러면 오른 가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라고 하는 게 2번째 폐지된 법이고요. 3번째는 택지 소유 상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택지의 면적을 규제하는 그런 법도 있었어요. 지금이라면 약간 상상이 어려운 그런 법이죠. 그래서 다 폐지되고 지금은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도 자체가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 2차에서 법규랑 연결이 되면은 개발부담금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토지가 1억인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9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국가가 다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비례 원칙을 근거해서 그건 좀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뭐 금액이나 아니면은 어떤 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질 테고요. 방금 부담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에서 25% 낸다고 말씀드렸죠. 요 비율은 사업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20% 정도 낸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라는 게 택지개발 사업, 토지를 이제 조성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또 토지를 조성해가지고 뭐 공원을 만들고 이런 사업들 개발이익의 20% 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5% 조금 더 큰 부담률을 보이는 사업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25% 정도를 개발이익 부담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이런 사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산을 사가지고 임야죠. 산을 사가지고 깎아서 골프장 만드는 사업. 개발이익이 엄청 크겠죠. 이런 것들은 20%는 적다. 25% 정도 내라. 혹은 뭐 관광단지를 만든다던가 좀 큰 사업들은 이렇게 25%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 가져갔다고 치면은 이거는 누가 가져갈까요? 아까 징수권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원칙적인 징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20%의 반은 국가가 가져가고요. 또 20%의 반은 지자체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 돈을 가져가서 어디다 쓸까요? 아무래도 토지로부터 나온 이득이다 보니까 이 토지로부터 나온 이득을 또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도로나
공원을 만들고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공공주택, 아파트를 짓는데 이 금액을 쓰기도 해요. 근데 부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제 아파트를 지어주는 그런 사업에 이 개발부담금의 이익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업의 종류마다 이제 개발부담금이 20%인지 25%인지 정해지고 이 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쓰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개발사업 유형별로 얼마 정도 돈이 거쳤을지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해보시겠어요? 개발부담금을 1년에 이제 사업 시행자로부터 다 걷게 되잖아요. 얼마 정도 될까요? 1년에 10억, 20억? 아니면은 1000억, 2000억? 약간 감이 없으시죠? 대략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합해서 대략 한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1000억대 수준으로 개발부담금이 거쳐집니다. 그 말인즉슨 사업이 개수도 엄청 많고 금액도 되게 크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은 사업이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대략 한 5천억 정도가 택지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택지를 만드는 거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제일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골프장을 짓거나 물류단지를 만들거나 관광 에버랜드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한 2천억 정도의 개발 부담금을 걷고 있다.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사업으로 쓰이고 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의 역할도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다 개발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천억 규모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개발 사업별로 한번 규모를 봅시다. 이제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은 부담금으로 20%에서 25%를 낸다고 했는데요. 토지를 내가 한 평짜리를 공익사업이나 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개인 사업에만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나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당연히 사업의 종류와 또 토지의 면적으로 부과 대상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딱 적절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가 1평을 개발했는데도 부담금을 낸다 하면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런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행정 비용들조차 많겠죠. 그래서 국가는 지역마다 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부담금의 부과 대상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부과 대상 규모가 660제곱 이상이에요. 대략 한 200평 정도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200평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감이 오세요? 200평. 대략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제 비유로 설명드리면 학교 운동장이죠. 초등학교 운동장. 그게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장의 10분의 1.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토지인데 대략적으로 상가 하나 있고 큰 주차장 있고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지방으로 갈수록 도시 지역 외에는 1650제곱 이상 해가지고 대략 한 500평, 600평, 그러니까 운동장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를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야 되는 면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면적이 큰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저는 요 면적을 보고 생각보다 작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큰 막 물류단지나 아파트 몇 동짜리 그런 규모에만 개발 부담금을 이제 부과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면적에서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개발 부담금을 거의 한 8천억 정도 국가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평. 어떻게 보면은 엄청 큰 3층짜리 마당 있는 단독주택 크기, 엄청 넓은 주차장도 있고 그 정도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이익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돈 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아까 제가 예시로 들기로는 1억짜리가 10억 되면은 9억이 되고 거기에 25% 아니면 20% 해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익사업은 면제입니다. 한번 개발 부담금을 계산을 해볼게요. 종료 시점 지가가 한식이 나와 있으니까 숫자로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료 시점 지가가 25억입니다. 개발이 끝났더니 토지가 25억이 됐어요. 개발 전에는 토지가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개발하려면 개발 비용이
필요했겠죠. 어떤 비용들이 필요할까요? 도로도 깔아야 되고, 토지를 깎기도 해야 되고, 토지를 쌓기도 해야 되고, 담장도 만들어야 되고, 옹벽도 만들어야 되고, 상하수도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8억 정도라고 봅시다. 이런 비용은 빼줘야 돼요. 개발 비용은. 그리고 정상지가 상승분이라는 것도 빼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업 시행자가 개발을 하지 않고서도 자연적으로 시장의 토지 가치가 오름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토지 이익은 빼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개발이 없었더라도 상승할 만한 그런 금액은 빼줍니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면 그 이익은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낼 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안 했더라도 한 3억 정도는 올랐을 거야 라는 금액은 빼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 부담금이 25% 적용되는 사업이라고 해봅시다. 25억에서 10억 빼고 8억 빼고 3억 빼고 25% 곱하면 개발 부담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8억을 투입해서 25억짜리 토지를 만들었어요. 실무 문제 푸실 때 여러분 계산기 쓰시나요? 저는 다 계산기 썼던 것 같아요. 아무리 쉬운 것도 사람들이 이제 수험생이 그런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계산기가 또 정확하기도 하니까. 또 실무에서는 정말 간단한 더하기 빼기도 계산기를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실무 문제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도 쉽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머릿속으로 계산되시는 분 답 한번 댓글로 써주세요. 네, 핑구님. 1억 맞습니다. 1억이라는 개발 부담금을 국가랑 지자체에서 이제 반반씩 가져가게 되면은 국가가 5천만 원, 서초구청장이 5천만 원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쓰게 되는 거죠. 25%니까 4분의 1 정도 이익을 이제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어디가 제일 개발 사업이 많을까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로는 왠지 서울이 많을 것 같은데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정말 월등하게 많아요. 4천 건수, 3천억. 1등입니다. 1등. 그 다음으로 이제 인천, 제주 요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반면에 경기도는 일단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가법인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평가법인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법인들 있죠. 그런 법인들이 이런 개발 부담금 산정 업무도 많고 보상 업무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보상 업무를 많이 하게 된다. 왜냐면 개발이 덜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 정말 진짜 서울에 몇 배나 될 정도로 거의 한 20배, 25배 정도 될 정도로 개발 부담금 업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땅이 훨씬 크죠, 서울보다. 그리고 제주도는 뭐 워낙 특이한 섬 지역이니까 여기서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감정평가는 어떤 역할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는 지금 방금 계산한 공식에 나오는 숫자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시 시점 지가 얼마라고 했죠? 10억? 25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금액들을 판단하는 게 감정평가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실제 이 토지를 산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매입 가격이 적절한지 너무 비싸게 사진 않았는지 진짜 10억짜리 토지가 맞는지 원래 1억짜리 토지인데 10억에 산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종료 시점의 지가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토지가 얼마가 됐는지 계산을 하겠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종료 시점 지가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 적게 내려면 낮은 게 좋겠죠. 왜냐하면 돈을 적게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높게 평가해달라고 평가사한테 말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진짜 객관적인 종료 시점의 토지 지가를 산정해줘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산식에서 계산했던 개발 비용들도 있죠. 개발 비용들도 적절한 개발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평가사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 개발 비용들에는 토지를 깎는 절토 비용, 토지를 쌓는 성토 비용 써볼까요? 어떤 비용들이 있는지? 절토, 성토, 다 한자들이죠. 토지 깎고, 토지 쌓고 이런 비용들, 또 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비용들, 또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각종 수수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인허가 받는 수수료가 적절한지, 영수증은 있는지, 토지 측량하는데 드는 비용들, 또 토지를 샀으면은 이자를 또 금융기관에 내게 되잖아요. 그런 금융기관의 차입금 이자 비용들
이런 것들도 개발 비용으로 일부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개발 비용이 안 들어가는 비용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광고비, 홍보비, 증빙 없는 것들, 막 개발 부담금 적게 내려고 가짜로 영수증 만들어서 제출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증빙 없는 것들. 또 사업과 관련 없는데 그냥 영수증 있어서 넣었어. 이런 것들은 다 평가사들이 이거는 개발 비용 아니잖아요. 왜 가져왔어요? 하면서 커트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개발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 요것보다는 이제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문제점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가볍게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다라는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게 무려 거의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부과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군구별로 이제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설문조사 결과로 밝혀졌고요. 또 개발 비용 인정 범위 판단 및 산정. 사실 이제 토지를 개발하는 데는 엄청 많은 비용들, 몇억 혹은 뭐 몇천억의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개발 비용 산정 및 인정 항목의 판단 기준이 어렵다. 또 주관적일 수 있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가사라도 이거는 개발 비용이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평가사는 이거는 개발 비용이 아니잖아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다. 한 번쯤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개발 부담금 제도가 조금 더 넓은 범위고요. 요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이 법이 재초안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런 법도 어쨌든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하겠다. 넓은 범위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 관해서 토지의 그런 개발에 관해서 적용이 되고 재초안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새로운 공동주택, 새로운 아파트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뒤에서 다시 볼 거고 재초안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사가 이제 2026년 1월 9일 최근에 있었는데요. 반포 재건축 부담금이 7억 원이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재건축 부담금이 7억 원. 여러분이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아파트로 재건축을 한대요. 너무 좋죠. 내 오래된 아파트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 준다니까. 근데 7억 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를 판 것도 아닌데 7억 원이라는 현금이 없을 수도 있고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서초구의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1인당 4억 2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파트 가격도 높아지다 보니까 종후 자산 가격도 관리 처분 당시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재건축 초과이익도 똑같이 이제 그 종료 시점이랑 개시 시점 가치의 차익을 해서 일정 부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이렇게 납부하는 건데 가격이 점점 오르다 보니까 이 부담금도 거의 7억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비교해 볼까요? 개발 부담금은 적용 대상이 택지 개발, 산업단지, 공장 만들고 물류단지 만들고 또 골프장 만들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적용이 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재건축 사업, 공동주택 사업, 아파트 짓는 요 사업 위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도 달라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다르고요. 부담을 하는 주체는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 또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각각 이 초과이익에 대한 돈을 내게 됩니다. 산정 구조는 비슷해요. 개시지가, 종료지가 해가지고 건설 비용이랑 건축 비용이랑 정상지가 상승분 빼게 되고요. 비슷하게 재초안도 준공후 가격에서 개시 시점 주택 가격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1인당 이익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개정이 됐거든요. 원래는 3천만 원이었어요. 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하겠다 했는데 이거 좀 너무한다 라고 해가지고 8천만 원 이상 이익을 봤을 때 몇 프로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이 최근에 개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하자 움직임이 엄청
심하거든요. 사실상 재초안을 부과하고는 있지 않고 지금 폐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과연 폐지될 건지를 같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론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문제점, 재초안이라고 쓸게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점을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가격에 대해서 이익을 내는 거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국가가 돈을 줘야 되나요? 반대로? 재건축 초과 손실 뭐 이런 제도? 오, 맞아요. 재산권 보장인지 사회적 제약인지 맞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오르면 돈을 내는 거는 뭐 이해가 돼. 근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국가가 과연 나한테 돈을 줄 것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재건축이라는 게 장기간 진행이 되잖아요. 보통 1, 2년이 아니라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소유자가 계속 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소유자가 계속 변경이 되죠. 이렇게 소유자가 계속 변경되고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되고 하는 과정에서 누가 도대체 이런 이익을 내는 당사자인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기간마다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준공 당시 이제 최종 조합원이 돈을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만약에 5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기존 소유자가 팔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넘겼어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대상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익을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 소유자 부담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애매한 경향이 있다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자라면 현금 7억, 4억 내라 라는 게 되게 부담이 될 것 같죠. 현금으로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세와의 중복 측면도 우리 문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재산세도 내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게 되고 취득세도 내게 되고 이런 세금들 많은데 굳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중복적으로 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적용이 되면 시장이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위축이 될까요? 아무래도 돈을 내라고 하니까 내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기 싫겠죠?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공급 위축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공급이 위축되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거고 그런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계속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해라 라는 움직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지켜봐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문제점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보면은 사진 한 장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개발부담금.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더니 토지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는 개발이익이 얼만지 또 이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서 개시 시점 지가와 준공 시점 지가 그리고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잘 산정해줘야 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평가가 숫자만 계산한다기보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성격을 이해하고 토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토지의 변화 과정을 감정평가사들이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개발부담금 제도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이 전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몰랐더라도 이런 주제가 또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역할이고 이론적인 논점이 있구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